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의료계 뒷이야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히포크라테스 의협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청년의사 편집국장 양광모고요. 송수영 기자를 대신해서 특별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협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라서 평소 패널 구성이 다르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고정 패널이시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는 의사다의 신재원 의학전문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 여자의사회 총무이사시자 대한의학회 홍보이사이신 김숙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젊은 의사들의 의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신 분입니다. 전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홍보이사를 역임한 박광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협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5번째 방문 후보자십니다. 최덕정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패널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먼저 후보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양력이 많으셔서 제가 좀 추렸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최덕정 후보님은 1950년 생이시고요.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가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모교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를 수료하셨고 석박사 역시 동대학에서 마치셨습니다. 울산 바오로병원 산부인과 과정을 거쳐서 1986년 현재 최덕정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계신 병원인가요? 네, 최덕정 산부인과 하다가 10년 뒤에 좀 병원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산부인과로 병원을 좀 신축해서 해오다가 2000년 사태 이후로 좀 어려워졌죠. 요즘에는 요양병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 대한의협 중앙의쟁투위원장 권한대행 그리고 대한의쟁투 공동대표를 맡으셨었고요.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의사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덕정 후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광역시 의사회 회장으로 3년간 재임을 끝마치고 울산의사회를 이제 끝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패널분들 한 분 한 분이 돌아가면서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보통 한두 개의 질문을 한 번에 하게 되는데요. 질문 초기에는 인물 탐구 중심으로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후반부에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또 청취자가 주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긴 합니다만 인터넷 아이튠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다 듣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이해하기 쉽고 또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원장님. 네, 최덕정 후보님께서는 울산광역시 의사회장을 하셨고 시도 의사회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부인과도 굉장히 잘 되시는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의사단체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또한 본인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의협회장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회 입문은 제가 처음 울산에 내려갔을 때 당시 울산시 의사회장이셨던 분이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뭐 공부 좀 잘하겠다. 또 학문적인 그 방향이 최신 경향이 많이 알고 있겠다 해서 저를 학술 이사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1986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의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지금까지 2012년이니까 벌써 근 30년 의사회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협회장이 되시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젊은 의사 선생님들 갈 곳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풋은 많은데 아웃렛가 주로 적은 거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중대한 의무가 또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전부 이게 논의가 되고 허심탄회하게 열린 마음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각 부분별로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이것을 좀 잘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조를 얻고 또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료계는 이 기성 우리 세대하고 또 이 젊은 세대하고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의 그 열망, 분출되는 욕구, 또 암담한 현실에 대한 불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료계 현황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 의사들이 전부 담아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들이 사실 어떤 일이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의료계 현황 또 정치 또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시각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하게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그걸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가교 역할을 해서 젊은 분들의 생각과 또 기성세대의 아량 또 그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어우러지게 해서 단결을 해낼 수 있는 쪽으로 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은 제가 사실 의료개혁 1세대라고 하면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20년, 근 30년을 의료계에 몸담으면서 기존의 기성세대 모든 의사 선생님들하고 교류도 있고 또 그분들과 호흡도 같이 하고 그분들의 뜻을 또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세력들에 대한 가교 역할은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의사들에 대한 언급을 해줬으니 바로 박광욱 선생님께 질문을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욱 선생님. 소개를 하시고 처음 말씀하실 때 젊은 의사들을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신 분이 제 기억으로 처음이신 것 같아요.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갭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젊은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을 하신 김에 제가 간단한 퀴즈를 좀 드리고 싶은데 1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현재 대략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히 저도 말씀드릴게요. 1000단위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3,500명 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젊은 의사에 대한 말씀 저는요. 저 아들이 사실은 전공이 1년차 내과입니다. 몇 년생이십니까? 제 아들은 1981년생이고요. 그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젊은 의사들만큼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 세계의 전공의 선생들이 서로 교우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맨날 불만을 토로하면서 아버지가 해준 게 뭐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박광욱 선생님이 질문하는 내용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 아들인 자식인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자식이 아닌 젊은 의사들은 저희 기성세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신구 소통이 원활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은 듯합니다. 네. 이어져서 이제 면허번호 배출수랑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가 대략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만 단위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대략 지금 신고된 우리 회원들은 한 8만 5천여 명, 그리고 신고 안 된 분들까지 하면 근 10만 명 육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거의 정답이십니다. 그럼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8만 명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정도가 지나면 현재 활동하는 숫자의 반 정도가 배출되겠습니까? 4만 명이 배출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굉장히 그냥 산수적인 질문. 머리 좀 이렇게 푸시라고 이제 한 12년 정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랑 정말 젊은 층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인풋이 많은데 아웃풋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각 부문별 이해관계도 많고 또 일단은 뭐 젊은 층들이 일단 수련에 치여가지고 여러 현실을 못 보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젊은 층에게 좀 어떤 거를 좀 제시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개척 정신을 좀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척 정신이라면은 저희 아들한테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닥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활로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시대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그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닥쳐올 뿐이지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따라서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지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고비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 그런 정신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닥친 이 위기나 어려움은 나만 닥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동료, 내 친구들이 다 닥쳐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빠져나가고 헤쳐나가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젊은 층들이 그런 뭐 의식이 약하거나 그런 것만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그 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풋 어떻게 보면 파이를 이제 공유하려는 이제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파이 자체 크기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무조건 의식을 갖고 헤쳐나가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 정책적인 부분을 답변해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금 좀 위기라고 좀 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너무 포괄적이죠. 아니요, 너무 질문이 너무 좋고 아주 전곡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시행해 나가는 분들이 이 마인드가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이 의사들의 수는 환자들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뿐만 아니라 국방의전원에서는 또 해마다 100명씩 배출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다른 모든 문제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될 것은 의료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지금 진행하는 모든 보건의료 정책의 기반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의사협회장이 되신다면은 의대 수를 뭐 조정하신다든지 뭐 신입생 수를 뭐 조정하신다든지 이런 것까지 관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 국방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제 거의 유야무야 폐기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한 3,500명 정도 도입되고 있는데 뭐 어떤 지역에서는 뭐 이제 지자체장들이나 어떤 그쪽에 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들이 자기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 의대 도입을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지 사실 이거는 나라랑 상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회장이 되신다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러한 의료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 관여하는 정관 이게 전부 관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회하고도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정부 예를 들면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도 그렇고 지자체장들하고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면 우리 의료계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과대학에 관한 부분 또 병협과의 어떤 필요로 하는 전공의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이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하고 우리는 무단히 뛰어다닐 겁니다. 만날 겁니다. 만나서 현황을 얘기하고 우리 젊은 의사들의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고 또 진정으로 우리
이 보건의료 정책의 기반이 되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호소하고 그래서 정말 괜찮은 대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재현 교수님. 멀리서 울산에서 오셨는데 이 숨고를 틈도 없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제가 좀 가벼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님 뵈면서 저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울산 출신은 아니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울산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거 한 가지 궁금하고 제가 생각해 울산이 굉장히 많이 변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한 30여 년 전에 비해서 울산시에 이런 모습이 사라져서 아쉽다. 그게 뭐가 있는지 한 2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울산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등학교 때 울산 그러면 울산 큰애기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울산에 내려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의아스러울 정도죠. 근데 사실은 제가 전공의를 수련을 끝내고 제일 먼저 학교에서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좀 학교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임 교수님께서 제가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한 4, 5년 학교에서 있다가 나가리 뭐 이렇게 권하기도 하셨지만 당시에는 사실 우리 닥터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난한 가정에서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근데 서울의 그 급여보다는 울산에서 당시에 한 50만 원 정도 더 준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것이 이제 울산의 시발이었고요. 또 울산이 처가집하고 좀 가깝습니다. 처가가 부산인데. 그래서 야 그러면 뭐 처가집도 가깝고 하니까 뭐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게 됐고요. 가보니까 정말 잘 왔다. 정말 울산이야말로 1시간 이내에 모든 우리가 필요로 것들이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도 있고 고래가 나타나는 앞바다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싱싱한 오징어를 맛볼 수 있는 울릉도 오징어는 오징어 잡으려면 10km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의 오징어는 해변에서 2km만 나가면 오징어 떼가 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서울에 올라오는 가장 싱싱한 오징어는 울산에서 공수되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고요. 또 울산에는 처용가를 다 잘 아시겠지만 처용무가 또 울산에 있고 그래서 울산 근교가 또 울산에서 조금 더 가면 양남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제가 성이 최씨 아닙니까? 최가 소돌보리파가 거기에 원산지입니다. 경주 최씨의 원산인데 제가 거기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또 저한테는 큰 복이고요. 이러저러해서 울산이 좋은데 울산이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야산들이 전부 개발이 돼서 지금 정부의 중요한 관사들 또 정부의 기업들이 있죠. 뭐 석유공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내려오고 혁신개발을 서두르고 그러면서 제가 산책하고 또 등산하고 하던 야산들이 전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태화강 주변의 모든 그 자연을 잘 가꾸고 해서 지금은 아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또 가장 아름다운 도심 속의 생태공원 이런 게 마련이 되고 좀 괜찮은 동네 같습니다. 네. 울산이 GDP도 3만 불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네, GDP는 개원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울산의 GDP는 38,700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만큼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개업하실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급여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급여가 거기는 아시다시피 디모를 잘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센 곳이죠. 예, 제가 이상하게 저는 그런 데로 잘 다니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급여가 굉장히 개선이 된 동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이 한 70% 70%는
연봉 한 4,500에서 6,000 사이는 됩니다. 70-80%가요. 예, 한 70% 정도가. 그 전부 이제 봉급 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상여금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2개월마다 상여금이 나온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그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의료 소비도 많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이 성형, 피부 이쪽에 많이 이래서 울산으로 다 선생님들이 몰려오시면 우리 동네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울산이 이제 한국 전체 GDP 한 2배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예. 한국 사회도 어차피 나중에 3-4만 불 이상을 갈 거라고 보는데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도시로서 좀 느끼는 바가 많으실 텐데 어떤 시사할 점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대한민국이 20-30년 뒤가 보인다든지. 울산시장 뭐 하시는 거. 네. 젊은 층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기서 제가 느낀 겁니다. 똑같은 환경의 발전도를 가지고 있는 시대별 시장님들의 성향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울산에 가서 시장님들이 지금 2분, 3분째 지금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 지금 3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거부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리더가 울산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울산의 수입이 구조가 아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그 이전의 시장님들도 물론 열심히 많이들 하셨지만 지금과 같이 울산으로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또 지출 구조를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제어를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울산의 살림살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번을 시장님을 하셔도 아직 재무에 관한 부정 또는 측근에 대한 비리 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리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는 L자 리더도 있지만 R자 리더도 있어요. 이분은 시민을 잘 읽습니다. 아주 비근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료계하고 지난번에 이번에 필수 예방접종이 정리가 됐지만 우리 울산에도 필수 예방접종을 시비로 전부 100%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저희 울산광역시 의사회 여의사 2분이 대변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분 여의사님이 대변을 하시는데 그중에 소아청소년과의 대변인이 계신데 이분이 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보건위생과장하고 모인 자리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시비로 100% 보조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때 너무 말씀을 잘하고 또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이 이런 분 어떤 분이냐면 같이 담화하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오신 시청 공무원들 다 같이 일어나게 해서 기립박수를 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여의사가 이렇게 키도 작고 이렇게 젊은 이쁘게 생긴 여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시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냐. 울산의 이 대변인은 정말 잘 뽑았다. 그래서 내가 기립박수 친다고. 기립박수를 치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계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지도자를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시의 운명이 좌우된다 하는 걸 저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박명훈 시장님한테 그 시장 선거에 무슨 캠프에서 나오신 거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오늘 것입니다. 이 자리는 최덕정 후보님을 빛나게 해야 되는 자리니까요. 예, 그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지영 기자님 좀 주세요. 그냥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현재 의사협회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료계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회장이 되셨을 때 그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지난 3년간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16개 시도 회장단이 여러 차례 뜨거운 논쟁들을 벌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 지적해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시도회장단의 역할 정립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도회장단의 어떤 결의된 내용들, 이것은 사실은 시도회장단 개인의 의견이나 결의가 아니고 시도회장단이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뜻입니다. 그것이 의협회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게 여의치 못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틀림없이 회원들이 80%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고 각 시도에서 의견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 의협집행부에서 나온 결론은 그와는 다르게 선택의원제를 수용하고 나오면서 선택등록, 환자관리, 독소조항 다 빠지고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만 남았으니 이제 수용해야 될 만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을 설득하고 권유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회무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큰 과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시급히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도회장단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대한의사협회 중앙에서 결정된 의견들을 시도회장단은 지방에 내려가서 그를 이행하는 하부 수행기관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16개 시도회장단이 주축이 돼서 대한의사협회의 모든 의결에 방향을 제시하고 또 의결된 내용대로 진행돼 나가야지만 전체 이 대한민국 의사들의 단결을 또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의사협회가 힘을 받고 대정부 대국회에 대한 협상이나 또는 대립각을 세워나가고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재현 교수님. 예. 후보님께서는 2000년 그 의약분업 투쟁 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지금 출마의 변을 보면은 무상의료와 총액계약제라는 화살이 우리를 겨냥하여 날아오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결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표현도 하셨고 폭풍우 속에서 다져졌던 10년 전 보람의 감동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에 따라서 리더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투사의 리더십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보다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더 급하지 회원들의 힘을 결속해서 속된 말로 으쌰으쌰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근 10년 전이죠. 2003년도에도 제가 당시에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다시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 출마를 할 때 이런 것들은 개선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지키겠습니다. 했던 말이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제가 출마하면서 드리는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는 우리가 정부나 국회를 향해서 의사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의사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투쟁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투쟁은 전 회원이 일치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서 그런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료개혁 세대 제1세대로서 지금 당시에 투쟁을 하고 나서 지금 근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때 과연 투쟁이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떤 투쟁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무대포 투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회원들을 과거와 같이 희생시키고 또 금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투쟁은 회장이 국회나 정부에게 각을 보일 때 결연히 나 혼자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회장 혼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잘 하셨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국회에 가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몇 국회의원님들하고 말씀을 하고 환담을 하는 가운데 왜 의사협회에서는 국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없냐. 약사회나 한의사회나 간호사회나 하다못해 일반 개인 자영업자들도 하루가 다르게 뻔질나게 들쑥날쑥하면서 사탕도 사오고 어떤 데는 뭐 비타민제도 들고 하면서 별의별 수단을 다해서 접촉을 하고 접근을 하고 괜히 일도 없이 드나들고 하는데 왜 의료계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머리 싸매고 들고 와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반대만 하고 앉았고 어떤 스킨십도 없이 아무것도 없더라.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협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국회에 스킨십을 먼저 할 겁니다. 매일같이 드나들 겁니다. 뭐 괜히 쓸데없이 저도 드나들겠습니다. 저도 우리 좋은 약 나오면 들고 가겠습니다. 들고 가서 우리 사정을 조금씩 낙수물에 바위 구멍 뚫듯이 국회의원들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저항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둘씩 고쳐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울산에서 울산 회장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거 하니까 의사들이 하는 일을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거 누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야 그건 누가 했어?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의사회에서 와서 한 거야? 걔네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의사사회에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내 이웃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또 국회나 정부에 접근해서 우리들의 뜻을 알리고 또 설득하고 또 스킨십도 늘리고 해서 의료계를 알리려고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요. 많은 패널분들이 질문할 기회를 주시려면 후보자께서 좀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시면 더 많은 질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숙희 원장님. 네, 저는 좀 약간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부인과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의료분쟁 조정법에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그 의사들 부담 문제, 또한 이제 앞으로 DRG 문제라든지 또한 선택위원제 같은 게 올해 내에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강행할 때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신가요? 산부인과의 의료분쟁 조정법의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 성형외과든지 뭐 다른 과에서도 지금 적극 이 법안을 사문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위 법령은 아시다시피 무과실 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또 배상금 문제에 있어서도 다 아시다시피 또 우리 보험급여에서 미리 대부를 해서 뭐 가야 된다. 또 분만과 관련 없는 선생님들까지도 분만 분담금을 또 같이 분담해서 내야 되는 이런 부조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저항인데 사실 이거는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문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고 중지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재현 교수님 질문 받아주시죠. 뭐 산부인과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분만이라는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사가 충분히 주의 의무를 기울여도 의료 사고가 생기는 분야거든요. 뭐 통계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막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제일 많은 그런 과인데 무과실 의료 보상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 제도는 있지 않아야 되나요? 100번 얘기해도 이 무과실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수는 없죠. 옛날에 처음 이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이 얘기는 벌써 23년 전부터 사실은 우리 의료계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제도를 의사들이 먼저 제안한 역사도 있고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들한테도 이게 필요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 마련하는 방안에 있어서 정부하고 적절히 협상을 해서 일단 제도를 시작을 하고 뭐 그런 방법은 찾을 수 없을까요? 지금 박재현 교수님 질문은 그겁니다. 이 사안이 국민들 이해와 의사들의 이해가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도 분명히 이 제도 자체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국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좋은 방편?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단순히 이걸 투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정부가 우리 산부인과 의사에게 과실 50%를 과실이 없는데도 부담을 하고 그러면 정부가 50%를 부담하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그는 가당하지 않다 하고 이제 반대를 하고 오히려 이 법안을 사문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70% 정도까지는 부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난 그런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30%를 부담하게 되면 환자들은 그 30% 부담은 의사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얼핏 또 돌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0%의 부담을 안고 환자를 대할 때 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2차적인 문제를 또 요구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오게 되겠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투쟁을 하는 어떤 그 재료로 삼는다는 건 좀 지나치신 표현 같고요. 어쨌든 이건 우리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정부하고 부단히 이런 얘기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법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신재원 기자님이 먼저 질문하시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국민과의 어떤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정부와 의료계, 국민 이렇게 세 단체가 있다고 볼 때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면은 사실 그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정부 편을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료계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단 말이죠. 어찌됐건 이게 그 환자나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현재 없는 걸 새로 만들어서 뭐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에게는 어찌됐건 이익이 되는 법 아닌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진단 말이죠. 비춰지기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어려운 질문을. 근데 결국은 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무과실 의료에 대한 책임 문제를 국민한테 알 수 있도록 설득을 해가는 것은 우리가 역시 어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 이 무과실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원래는 그 사회주의적인 그 사회에서는 100%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 무과실 의료가 이제 문제가 됐던
적에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재로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과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사가 돈을 과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실이 없는 부분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은 국민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가 과실이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이 좀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을 뭐 아까 홍보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좀 설득할 때 어떤 홍보의 방법을 쓰지 방법론적인 걸 좀 여쭤볼게요. 글쎄요, 제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SNS를 좀 통하는 것이 제일 맞겠죠. 페이스북을 통한다든지 또 아름아름 연결되는 거겠죠. 또 이런 인터넷 모든 활용 장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득을 좀 시키고 또 그러한 뜻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사협회는 이제 그런 SNS를 좀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회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좀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팀 내에 그러한 것들을 활용시켜서 우리 의협의 활동이나 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첨예한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거꾸로 생각하면 아까 왜 국민들이 의사들이 30%나 50% 책임을 지면은 마치 의사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까봐 좀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의사들이 과실이 없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반대로 우리가 이 과실이 없지만 그 30%를 부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꾸로 그렇게 알림으로써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는 공은 공 사는 사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실이 없는 건 과실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국민들한테는 우리 대한의사협회나 또는 우리 회원들이 아름아름으로 해서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야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부분 내 30%를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죄는 없고 무죄인데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의사들이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후보자를 너무 몰아붙이는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잠깐 좀 쉬어가는 질문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박광욱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정 선생님은 2010년도에 가을에 대만 의사회 방문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방문단장으로서 총액계약제의 폐해를 파악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정부는 어쨌든 현재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총액계약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총액계약제의 문제점은 뭔지 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수가제도의 변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짧게 그냥 잘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대만의 의사협회 회장님하고 이사님들하고 전부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거기는 총액 예산제라고 합니다. 총액 예산제에 대해서 좀 먼저 시행하셨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말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 다 죽습니다. 처음에는 개원가만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병원까지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정부는 믿지 말아라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의 강요가 임기가 바뀌면 절대 책임지고 가는 강요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또 하나는 그 총액 계약제를 한다면 어차피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어차피 보험 재정은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 보험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불계약 제도에 대한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총액 계약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최소한도 7, 8년 이상은 뒤로 밀고 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 이유는 그동안에 총액 계약제가 된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진료 환경이나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가가 아무리 올라도 의료인력 수가 높아지면 수가 인상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과 버금가는 수가 인상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가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5년, 총액 예산제 들어올 때 수가 인상률 5.2%에서 5년 뒤에 올려주겠다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 10년 뒤에 올려주겠다 다시 5년 뒤에 올려주겠다 했는데 또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 10년이 지나도 10년 전에 수가 인상률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네. 박강원 선생님 질문 주세요.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으신 후보, 그러니까 좋아하는 후보 지금 출마하신 분 중에요. 그리고 좀 이분은 솔직히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는 후보 한 분 한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 좋아요. 됩니다. 저는 이 출마하신 분들 다 좋아하고요. 또 인간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단지 제가 나온 이유는 그분들이 추구하는 의료계를 위하는 방향이 저하고 좀 달라서 제가 나온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특히 여러 번 출마하신 분들 더 좋아하고요. 저는 인간적으로 좋고 싫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책적으로나 이 부분은 좀 나랑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아니면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쉬운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 박강호 선생님께서 여쭤보신 질문하신 거는 지금 나와 계신 저 이외의 모든 후보분들이 지향하는 그 의료 정책이나 또는 이 의협의 회무 수행 방향이 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 싫은 거죠. 다 싫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다 좋아해요. 다 같이 친구, 동생이고 형이고 뭐 다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냐 질문할 때 정말 명답을 정말 항상 자제분들이 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젊은 의사분들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요즘 이제 수련 받을 때 뭐 비인기과라고 하죠. 뭐 비인기과란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외과,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미달과 흔히 말하는 그런 과에 PA들을 많이 좀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인력을 수급하고 있는데, 인력 수급과도 사실 그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PA분들이 하는 일을 사실은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뭐 전공의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은 밖에 계신 분들 중에 얼마든지 수술하고 싶어하고 수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병원 차원에서 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쓰기 어렵다는 뭐 말을 하긴 하지만은 뭐 어떤 해결점이 없는지, 그 PA는 지금 의료법 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대책은 없는지 어떤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PA 때문에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PA가 결국은 이 대형 병원 확장, 그것이 이 문제죠. 그래서 의료인력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근데 보험 수가는 낮고,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려면 값싼 임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 고리에서 병원 경영자가 경영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이제 PA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낮은 수가 때문에 전공의를 조차도 쓸 수 없게 되는 또 전공의 그 지원이 기피과에서는 더욱더 감소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PA 있을 거고 그러면 또 전공의 또 그 기피하게 될 거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전공의 그 불균형 이런 해소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진료 수가를 좀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수가를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A가 임금이 싸다고 해서 전공이 대신 PA를 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수가에 대해서 수가 인상을 좀 높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외과하고 흉부외과의 수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가 인상이 된 것은 의사 채용하는 일에 그 경비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A 그 무면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그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답이라고 보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수가 인상이라는 게 매년 반복됐던 게 거의 2% 정도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수가 인상률밖에 안 됐고요. 앞으로 뭐 총액계약제로 갈 수도 있다는 지금 위기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가 인상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 파이를 키운다는 말씀이신데 파이를 키우시는 거는 사실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럴 때는 효율화 차원이나 어떤 뭐 의사들 간의 어떤 그 뭐 병원 그 경영진이나 아니면 아래 계신 뭐 실무진들 간의 이런 어떤 소통이나 뭐 그 합의가 이끌어져야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은 따로 이렇게 없으십니까? 우선 또 그 수가 인상하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뭐 해마다 의협집행부에서 해마다 수가 협상할 때 그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렇지만 정부는 뭐 성큼 수가 인상을 뭐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또 지난번처럼 수가 인상해주는 대신에 부대 조건을 걸어서 수가 인상하는 것만큼 다른 데서 또 재정을 보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수가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선에서 수가가 인상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정부가 고시나 여러 가지 시행 명령으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가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런 것들을 최대로 우리가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지는 뭐 금액을 떠나가지고 이건 불법 행위거든요. 사실은 불법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불법을 이렇게 미사역으로 포장해봤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좀 방어 기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어떤 지금 나름 연세도 있으시고 또 아시는 분도 많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격렬하게 좀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좀 그 설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PA 쓰는 대신에 우리가 사실 개원가에 나와 있거나 또는 봉직이 선생님들 또는 이 직장을 오히려 갖지 않으신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이 PA 대신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오히려 여지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이 교수님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교수님들이 나서서 PA의 필요성을 또는 합리성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교수님들께서 그런 PA 고용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이게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피과에서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수술하기가 어렵다. 수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니까 수술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 보충을 병원 당국이나 또는 정부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교수님의 강력한 그런 어떤 의지 표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질문자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영 기자님. 네. 화제를 좀 바꿔서요. 그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시장 그 아들의 그 병역 논란, 그리고 MRI 사진 진위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의총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했다가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의사들을 지금 매도하는, 의사들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뭐 돌팔이, 심지어 뭐 돌팔이 표현도 써가면서 그렇게 그 전의총이 발표한 그 성명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전의총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의혹이, 아들 그 사진에 대한 그 의혹이 전의총에서 그러한 발표를 함으로써 박원순 씨가 길게 끌지 않고 단참에 그 문제를 자기가 직접 사진을 찍음으로써 일거에 해결해 버리는, 국민의 의혹을 일거에 중단시키는 그런 오히려 순기능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일부의 어떤 생각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중에 도는 객관적인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의사 단체에서 확실치 않은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혹에 대한 느낌을 편승해서 의혹이 더 깊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전의총의 그 여태까지 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그것이 의료계 전체에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 되지 않나, 그런 그래서 뭐 현재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회장이 되시면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또 이제 무마시키고, 어찌됐건 의사협회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의사의 대표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의사협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런 거를 좀 노력을 하실지, 대응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이 언론에 대한 발표나 또 정부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모든 것이 채널을 좀 한 군데로 일어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발표를 뭐 예를 들자면 모 개헌의 협의회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또 모 개헌의 협의회에서는 정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좀 일관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정부 측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요리하기 쉬운 대상이냐. 제가 울산에 있어서 투쟁하는 걸 보면 노조를 와해시키는 방법은 지도부의 이간입니다. 지도부가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노조의 그 활동은 성공을 절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협도 한 목소리로 한 채널을 가지고 모든 그 언론이나 정부에 또는 국회에 대응을 해야지, 여러 목소리 나가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얻을 걸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숙희 원장님. 예. 뭐 선생님 산부인과를 하셨으니까는 항상 여성에 대한 그런 관점은 아주 좋으시라고 생각하십니다. 아까 더군다나 그 여의사 대변인이 아주 훌륭하게 그 프리젠테이션도 잘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여의사 수가 지금은 한 21% 정도 되지만 앞으로 어쩌면 한 80%까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여의사가 거의 80%가 점해지는 의료계를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요. 그 의료계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료계의 힘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제일 먼저 여의사가 80%를 점하게 되면 남자 선생님들이 의협회장하면 안 되겠죠.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금 우리 대의원총회 구조를 보면 여의사 선생님들이 한 4%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남자 선생님들이 96% 정도 될 건데, 지방에 가면, 지방의 시도 지부에 가면 대의원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거의 100%죠. 따라서 여의사 선생님들의 그 의견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의치 못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의사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한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회의를 한다고 그럴 때도 가정의 문제 또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제 여의사 선생님들의 이 의사의 활동을 많이 좀 방해하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의사 선생님들의 그 대의원 총회에서의 퍼센트도 좀 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의사 자체 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리를 피고 멍석을 깔아놔도 와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도 여의사의 선생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의사 선생님들하고 일하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을 박지영 교수님. 예. 저는 최덕종 후보님 이제 조남 많이 듣고 오늘 처음 뵙는데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시지만 열정적인 청년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열정을 의협회장이 돼서 3년간 일을 하실 수 있다면은 딱 하나 뭐를 하라고 하면은 나중에 3년을 마치고 나서 눈에 띄는 그 성과를 하나를 남기고 싶다면 하나만 하라고 그러면 뭘 하시고 싶습니까? 앞으로 의협은 단결될 겁니다. 단결이고 꼭 우리가 단결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젊은 의사들과 기성세대 의사들의 간격을 저는 없애서 서로 단결하고 합심 협력해서 의사회가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우선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결이 됐다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죠? 회비를 100% 내면은 단결이 된 걸까요? 회비 100%는 아마 지금 우리 면허신고제 때문에 제가 걱정 안 해도 그게 강제로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우선 단결의 의미라는 거는 지금과 같은 갈등 구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가 협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상의 그 부당한 점을 우리가 고쳐 나가려고 할 때 틀림없이 정부가 여태까지 보던 시각하고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단결은 무섭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중간에 쉬어가는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덕종 후보님은 워낙에 의쟁투 때의 이미지가 좀 강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젊은 세대의 각성, 그리고 단결, 그리고 정부의 협상에 있어서는 때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앞서 얘기가 나왔던 그 전이총도 비슷한 스탠스가 아닌가 싶은데 차이점을 좀 어필하신다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저희 1세대 개혁 세력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아무리 힘들고 또 기성세대가 저희들하고 아무리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투쟁 또 필요하다면 기성세대에 대한 설득 또는 청탁, 부탁 이런 거는 장외에서 하지 않고 제도권 내에서 했습니다. 왜? 의사협회는 하나고 절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전의총은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 어떤 투쟁의 형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 외에서의 어떤 투쟁 성향이 더 강했던 거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이 지금 제일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청년의사신문의 의협 출입 기자인 이승우 기자의 질문 듣고 바로 패널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의쟁투 얘기를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약간의 그 반성의 멘트가 좀 있기는 있으셨던 걸로 제가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의쟁투 하면 최독종 하면 의쟁투일 정도로 의료계에서 사실상 의쟁투와 최독종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쟁투가 목표 달성은 안 됐다고 보는 게 의료계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그렇게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쟁투가 추구했던 것은 이것저것 다 빼놓고 잃어버린 의사의 자긍심을 되찾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수가 30.6% 마진을 의료계가 도둑놈 취급했죠. 그래서 30.6% 약가 마진을 없애는 대신에 정부는 의약분업하면 수가로 보존해 준다고 그래서 처방료 진단료가 따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지만 의쟁투가 성공했다면 그러한 정부가 초기에 제안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전부 지켜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안 지켜진 겁니다. 전부 진찰료 처방료 전부 한꺼번에 몰아치기가 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역시 지금도 의사들의 자긍심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의료계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부도덕한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되어 있는 이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잃어버린 자긍심을 다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보다도 지금은 의료 인력의 팽창으로 인해서 젊은 의사들의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젊은 의사들의 앞길을 어떻게든지 열어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을 다해서 강구해야 될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할 것이고 모든 일을 하는데 원칙대로 우리는 할 겁니다. 원칙대로 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가서 부탁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청원을 해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김숙기 원장님. 네, 제일 마지막에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 출마를 하라고 옆에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밀어주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돕고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밝히실 수도 있나요? 딱 한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 보고 나가서 죽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라 그러니까 주갈. 주갈 선생님께서 저보고 한 번 더 죽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는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신재영 기자님. 네,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은 뭐 의사협회장이 누가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큰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협회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자기 또 민감한 또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리법인, 그러니까 투자개방형 병원이죠. 투자개방형 병원과 의료보험 민영 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좀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상 질문이었나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왜 제가 이 영리법인 때문에 고민을 했냐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안효대 의원이라고 기재위에 소속됐었는가 막 행안위에 소속됐고 그분이 밤에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왜 그랬냐. 지금 이 국회에서 영리법인 병원하고 제주 자치특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의사회장이시니까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지금 빨리 지금 회의 중이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한 시간 안에 좀 알려줄 수 있냐고 해서 갑자기 한 시간 안에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뭐 여기저기 다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해당 국회의원이 자료가 없다. 이건 우리 의료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영리법인이 좀 허용이 되게 되면 대형 자본가들이 의료 영역에서 좀 지나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리 추구하는 그 대형 병원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문제. 그 영리 추구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 의료 행위의 본질이 좀 훼손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피해가 이제 국민들한테 갈 수 있다. 그다음에 대형 병원이 이렇게 영리 추구를 해서 계속 나가게 되면 개원이들이 결국은 점점 더 힘들게 될 것이다. 지금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우리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총액 계약제로 가면 대만이 그렇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는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 붕괴됩니다. 그것이 대만이 예고요. 영리병원이 계속돼서 큰 병원들이 커지게 되면 의료 전달 체계 거의 힘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의료계 내에서 좀 충분한 토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외국인에 개방되는 그 영리법인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그 미래 먹거리 뭐 젊은 의사들의 어떤 미래를 말씀하셨는데 그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뭐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당연 지정제는 유지하되 일부 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나 아니면은 한정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이나 영국 같은 사회주의 시스템 나라에서도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저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리법인은 사실은 선진화 정부가 지금 추구했던 그 선진화 계획들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영리법인 쪽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주 자치구 내에 우리가 영리병원을 개설을 했다. 그러면 영리병원을 개설하면 거기서 전공의도 자기들이 따로 뽑거든요. 법에 그렇게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환자들이 제주에 한해서만 영리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이 내원을 하시게 되면 그 환자들에 대한 그 외국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신의료 기술이나 의료 장비나 또는 약제들이 사용이 되면서 수준 높은 진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광고 선전 효과가 제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형태, 영리법인은 아니지만 영리법인 비슷한 형태의 기관들이, 의료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또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좀 그런 것입니다. 법으로 생겨나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생겨나지 못하게 지역을 한정적으로 지역을 만든다든지. 그게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우리나라는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면서 그걸 실행하는 특이한 우리 국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또 다른 그 방법들이 제한이 되면서 필요한 그러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병원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시도할 때 지금 박강욱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법 내에 모든 것을 잘 제어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제주특별자치구는
제주시장의 모든 권한이 이양이 돼 있거든요. 정부가 다 갖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것들이 처음부터 제도적 제어 장치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되는 상태, 진행이 지금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 재원 마련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리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 요지는 자기가 자기 알아서 수가 매기고 그냥 진료 보겠다 이런 뜻으로 전 일을 하는데 그럼 건강보험에서 쓰이지 않는 만큼 그 예를 들어 영리병원에서 얼마 정도 환자들이 가가지고 자기 돈 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건강보험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우리나라는 평등의식이 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는 돈 있어가지고 좀 비싼 데 가서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묶인 병원밖에 못 가지 않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데 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묶인 병원들은 엄청 질이 좋잖아요. 네, 빅5 지금 병원도 그렇고. 우리 후보자 토론회가 영리병원 토론회로 좀 변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짧게만 그 최덕정 후보님께서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이 지금 부정적인 네, 입장이시다라는 아직은 걸로 정리를 할 것 영리병원을 같아요. 허용하기에는 예, 제도가 그 정도의 예, 입장만 예. 정리하면 저희가 충분할 것 같고요. 한시적 허용도 금지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시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제도나 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제어 장치나 또는 이 활용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면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덥석하게 되면 반드시 그 피해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재현 교수님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의협 회장이 되셔도 지금까지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집행부와 다른 뭐 지도자 그룹의 갈등이라든지 또 뭐 대의원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첫 단추는 이제 집행부를 잘 구성하시는 건데 혹시 회장이 되시면은 집행부를 어떻게 구성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탕평입니다. 탕평책을 펼치시겠다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의료계를 위해서 일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 저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해서도 모셔오겠습니다. 사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또 의료계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가장 큰 뿌리 의협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추구하는 요구하는 그 뿌리를 견지하고 그걸 견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또는 학문적인 뒷받침은 전문가나 또는 탁견을 가지신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는 삼고초려를 해서 찾아 나설 겁니다. 그게 뭐 부산이 됐던 서울이 됐던 강원도가 됐던 그런 분들은 반드시 두각을 나타내셨고 또 그런 분들을 제가 또 많이 알고 있고 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진영 너희 진영 따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니네 편 우리 편이 아닙니다. 지금 급하거든요. 예. 네. 지금 아드님이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아버님 출마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아들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혼자 이 난관을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다른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본인이 찾아야 하는 것으로 이제 출마를 결심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혹시라도 타 후보하고 손을 잡을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혹시 뭐 밝히실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작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우리 동네 우리 캠프에 가서 아마 마지막에 의논들을 하겠죠. 네. 지금은 아마 그런 의논들을 제가 하자고 그러면 회장 안 하려고 그러냐고 저거 그럴 것 같아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그 팟캐스트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분의 패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가 질문을 준비해 오셨는데 못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덕정 후보님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그 하시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5분 이내에서만 좀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한 3분 정도면 제일 좋고요. 우리 회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이런 의협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질이 멸렬하게 흩어졌던 의사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의협. 무너지는 정체성을 붙들고 씨름하는 의사들과 동고동락할 동지애로 뭉친 의협. 우리는 의사다라고 외치는 회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는 의협. 의사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협. 의사의 자긍심을 짓밟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의협. 권력의 광풍에 앞장서서 맞설 수 있는 의협. 이런 의협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이런 의협은 머릿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른바 보수와 개혁, 노장년 의사와 젊은 의사가 화합하고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런 의협을 만들기 위해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 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덕정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의 패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